정리 좀 해라 좀 이라고 했다가 공기가 달라진 적이 있으시죠? 저는 그냥 편하게 말한 거였는데 그 말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에 벽이 생긴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냥 편한 관계 속에서 무언가 꺼름직한 느낌 때문에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침묵이거나 짜증 섞인 표정인 적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문제를 만든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복되는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을 대하는 본성이 반응한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떨 때는 대화가 되고 어떨 때는 갈등이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친 비밀이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통하는 말이 따로 있고 반대로 그러한 관계를 한순간에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말의 시작도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느껴온 답답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사람을 고치려 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지금부터 정리정돈 속에 숨은 사람의 본성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안 한다기보다 뭔가 쉽게 손대기 어려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지적이 아닙니다. 평가도 아닙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이상하리만큼 큰 반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정확히 건드리되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장면은 매우 흔합니다. 집 안 한쪽에 물건이 쌓여 있고 서류와 옷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언젠가는 말을 꺼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치워? 라는 말이 아니라 정리를 안 한다기보다 뭔가 손대기 어려워 보인다는 말로 시작하면 반응이 전혀 달라집니다. 갑자기 변명도 짜증도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이 행동을 묻지 않고 마음의 상태를 먼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회피하는 마음이라 부르며 괴로움의 씨앗으로 봅니다. 해야 할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순간 생길 감정을 피하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책임 회피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이야기는 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말을 꺼내는 쪽은 정리를 말하지만 듣는 쪽은 책임을 추궁당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대화는 시작부터 어긋납니다. 정리를 하자는 말이 아니라 왜 당신은 늘 이러냐는 질문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가 반복될수록 관계는 빠르게 소모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피함은 괴로움을 키운다. 책임을 피하면 마음은 잠시 편해질지 모르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피한 자리에는 늘 더 큰 부담이 쌓이고 그 부담은 결국 관계로 흘러가 상처가 됩니다. 정리를 미루는 동안 쌓이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서로의 말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상태이며 쉽게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책임 회피형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끝없이 지치게 됩니다. 왜 말해도 바뀌지 않는지, 왜 늘 같은 자리에서 싸우는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정말 힘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안 한다기보다
뭔가 쉽게 손대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행동을 고치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신호로 들리게 됩니다. 이 신호를 받으면 처음으로 방어를 내려놓습니다. 그제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같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들기 전에 그 마음이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을 다그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때 괴로움은 비로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느꼈던 답답함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 앞에서 지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제는 이 행동 뒤에 있는 본성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한 단계 내려놓은 상태로 이미 반은 오셨습니다. 다음은 정리를 건드리면서 발생되는 오해와 진실에 대한 본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성은 통제 욕구형입니다.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말을 아꼈는데요. 이 문장은 조심스러운 고백처럼 들립니다. 상대를 몰아붙이려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생각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는 지적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나를 배려하려 했구나라는 감정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정리 문제로 자주 충돌하는 관계일수록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집안 정리가 늘 문제이지만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말을 하면 싸움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참다가 어느 날 결국 터지듯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 상대는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그동안 아무 말 없더니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반응합니다. 이때 갈등의 핵심은 정리가 아니라 말의 타이밍과 방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아상에 집착하는 상태로 봅니다. 내가 옳고,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아상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고립된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결국 관계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 이야기는 늘 불편합니다.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의 문제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조금만 치워줘라는 말이 내 방식이 틀렸다는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즉각 반발합니다. 이 반발은 고집으로, 침묵으로, 혹은 짜증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이 클수록 괴로움도 커진다. 자기 방식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작은 말에도 마음은 흔들립니다. 정리 문제 하나가 관계 전체를 위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주도권을 잃는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아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말을 아꼈다는 말은 상대의 영역을 존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전달되면 마음은 처음으로 긴장을 내려놓게 되고 그제야 정리 이야기도 대화의 주제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상대의 아상을 건드리면 대화는 멈추고 아상을 내려놓게 도우면 관계는 이어집니다. 정리를 고치려 하기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음은 정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건이 아니라 감정에 묶여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니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본성은 정서 저장형입니다. 정리 문제 때문에 제가 예민해진 건지 헷갈려서요. 이 문장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말처럼 들립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꺼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으로 시작하면 상대는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 한다는 신호를 먼저 받습니다. 정리 문제로 자주 엇갈리던 관계일수록 이 한마디는
대화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치워야 한다고 느끼지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왜 그런 걸 버리느냐? 그건 다 이유가 있다는 반응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정리는커녕 과거의 이야기와 감정까지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순간 문제는 더 이상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기억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집착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집착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정서 저장형은 바로 이 두려움의 영향을 깊이 받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리 이야기는 늘 아픕니다. 물건을 치우자는 말이 그 물건에 담긴 시간과 마음을 부정당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현재의 공간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과거의 감정을 꺼내 보입니다. 말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엇갈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는 곧 감정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지 못함이 곧 고이다. 붙잡고 있는 마음은 처음에는 위안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짐이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이 공간을 막듯 놓지 못한 감정은 현재의 관계를 막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억지로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아차리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왜 이걸 못 버리느냐는 질문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정리를 시작하는 힘은 손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상처로 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부드럽습니다. 버리라고 다그치지 말고 먼저 놓아도 괜찮다는 안전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정리 문제로 힘들었던 당신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마음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균형을 알게 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소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본능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가지 본성을 아우르며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요. 이러한 반응을 깨달으셔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 이 문장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신호이자 변화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 정리 문제로 예민해진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상대의 방어를 가장 빠르게 낮춥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장면이 자주 반복됩니다. 집안 정리가 늘 화두이지만 누군가는 변화가 두렵습니다. 치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변화가 가져올 불편과 갈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말을 꺼내는 순간 지금 바쁘다. 나중에 하자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이때 정리를 요구하는 쪽이 서두르면 상대의 마음은 더 깊이 움츠러듭니다. 이 반응은 특정 사람의 성격이기보다 앞선 세 본성이 겹쳐 나타날 때 공통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당장 바꾸자는 건 아니다라는 말은 이 세 가지 본성을 동시에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변화 앞에서 움츠러드는 마음을 두려움의 작용으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 중 하나로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미리 끌어와 스스로를 압박하는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갈등을 미리 떠올리며 마음이 먼저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리를 미루자는 말이 아닙니다. 속도를 조절하자는 말입니다. 변화의 크기를 줄이고 마음이 준비될 시간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하느냐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대화를 옮기는 문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스스로를 괴롭힌다. 서두를수록 마음은 굳어지고 마음이 굳을수록 변화는 더 멀어집니다. 정리를 당장 해내려는 조급함은 오히려 관계의 문을 닫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허락하는 말 한마디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이어가게 합니다. 상대는 통제당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변화에 대한 공포는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제야 정리는 싸움의 주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할 문제로 올라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중도를 말합니다. 밀어붙이지도 포기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정리 문제로 지쳤던 당신의 마음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상대의 두려움 역시 헤아려져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잡아주는 말이 바로 지금 당장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라는 첫 문장입니다. 다음은 정리 자체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보다 이 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지는 게 더 걱정돼요. 이 문장은 문제의 중심을 조용히 옮깁니다. 물건에서 사람으로, 결과에서 관계로 시선을 돌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시작하면 상대는 치워라는 요구보다 우리 사이를 지키고 싶다는 의도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정리 문제로 마음이 굳어있던 관계일수록 이 문장은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장면이 자주 벌어집니다. 정리를 둘러싼 대화가 반복될수록 집은 잠시 깨끗해질지 몰라도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상하고 사소한 정리 문제가 오래된 감정까지 건드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누군가는 깨닫습니다.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 때문에 서로가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관계를 지키려는 태도로 옮겨가는 지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책임 회피형, 통제 욕구형, 정서 저장형 본성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관계가 위협받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점입니다. 이 문장은 바로 그 문을 다시 열기 위한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관계 속 집착과 분별에서 찾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마음이 앞설수록 사람은 점점 상대를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툼이 생길 때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정리 문제 역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관계는 이미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툼은 이김이 아니라 이름이다. 이기기 위해 내뱉은 말은 결국 관계를 잃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정리 문제에서 이기고 싶어질수록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 문장은 그 길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대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같은 편에 서게 합니다.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편해질 수 있느냐를 묻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서서히 풀리고 대화는 다시 이어질 자리를 찾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관계를 살리는 쪽으로 향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정리 문제로 지쳐있던 당신의 마음도 이 문장 하나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원래 정리를 못하잖아. 이 말은 시작과 동시에 관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정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규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상대는 문제를 고치라는 요청이 아니라 자신을 부정당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떤 설명도 어떤 의도도 통하지 않게 만드는 위험한 시작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장면이 자주 벌어집니다.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참다 참다 결국 말을 꺼냅니다. 그동안 쌓인 답답함이 한꺼번에 터지며 당신은 원래 정리를 못하잖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한 쪽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쪽의 마음은 즉시 방어로 돌아섭니다. 대화는 더 이상 정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아상에 대한 공격으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크게 괴로워지는 순간은 자신의 모습이 고정된 틀로 규정될 때라고 보셨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말은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더 움츠러들거나 더 완강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규정하는 말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사람을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하는 순간 그 사람도 나도 함께 괴로워집니다. 정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말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관계를 지킬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사용한 뒤에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까? 왜 더 멀어지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비난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낙인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굳어질 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이런 말을 내뱉게 된 이유 역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쳐 있었고 그만큼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셨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굳히는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형태로 관계를 압박해버리는 두 번째 위험한 첫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이 모양이야? 이 문장은 듣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정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동안의 모든 불만과 실망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면 상대는 더 이상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문을 받고 있다는 느낌, 이미 평가가 끝났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장면이 아주 익숙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은 그동안의 인내를 강조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상대의 귀에는 당신은 말을 들어도 소용없는 사람이라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그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이 문장이 위험한 이유는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적된 과거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금의 문제는 함께 풀 수 있어도 과거의 실패 목록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반복을 강조하는 말은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력감과 반발심만 키웁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성냄과 집착이 뒤섞인 상태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쌓일수록 말은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질수록 업은 더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분노의 업이 말로 드러난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말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함께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말은 다시 분노로 돌아온다. 화를 담은 말은 결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정리가 되더라도 마음은 남아 상처로 남습니다. 이 문장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이 아니라 쌓인 감정을 풀어내는 말이기 때문에 관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알아들을까? 내가 너무 세게 말한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다친 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압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복지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런 말을 하게 된 당신의 마음 역시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러 번 참았고 여러 번 기대했다가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셨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답답함을 풀어주지 않고
관계의 숨통을 더 조이는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은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과거로 끌어가 버리는 마지막 위험한 첫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이랬잖아. 이 문장은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시간을 거꾸로 되돌립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모든 기억을 한꺼번에 불러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현재의 문제를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평가가 끝난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정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가 끌려 나옵니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잖아. 원래 그랬잖아 라는 말과 함께 이전의 장면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말하는 쪽은 상황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쪽의 마음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남습니다. 나는 언제나 문제였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문장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는 현재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어도 과거 전체를 부정당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전부터 그랬다는 말은 변화의 가능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 순간 대화는 해결을 향하지 않고 판결을 향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분별심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과거의 모습으로 재단하는 순간 그 사람도 나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붙잡을수록 마음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툼 속에서 자꾸 과거를 끌어옵니다. 지금의 불편함을 이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정서 저장형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이 유형은 이미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마음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비난의 근거로 소환되면 마음은 단번에 닫혀버립니다. 동시에 통제 욕구형은 강하게 반발하고 책임 회피형은 더 깊이 숨습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본성이 동시에 방어로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현재를 잃는다. 과거를 붙잡고 던지는 말은 지금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말입니다. 정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과거를 꺼내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종종 마음이 더 허전해집니다. 속은 잠시 시원할지 모르지만 관계는 더 멀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면 괴로움은 반복될 뿐입니다. 그동안 이런 말을 하게 된 당신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오래 쌓인 답답함과 실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셨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처를 고정시키는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정리 문제로 더 이상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길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리정돈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을 둘러싸고 반응하는 마음의 구조가 관계를 흔들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미루는 사람, 고집을 세우는 사람, 버리지 못하는 사람 모두 다른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칠까 두려워 방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바꾸려 들기 전에 알아차리라고 하시고 고치려 하기 전에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정리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서로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옳음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부처님은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정리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충분히 참아왔고 충분히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이렇게 한 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먼저 보지 말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관계의 온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괴로움은 밖에 있지 않고 마음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정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상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덜 소모시키는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대화에서 단 한 문장만이라도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리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